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학마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접속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늘 저희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K-시크의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진행 요원들하고 벽돌한장 운영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매달 두 번째 화요일날 저녁에는 과학마을 이야기 특별한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즘에 인기 있는 수소 자동차에 관련된 수소 얘기를 들려주시는 수소 전문가. 사실은 제가 남승훈 박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정책이나 뭐 기획이나 이런 또 제 연구원들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는 적은 많았는데 이 전공 얘기는 사실은 또 안 해서 오늘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과학마을 이야기 할 때는 우리 주위에 우리 연구하시는 과학자 여러분들 또는 특별히 예술이나 문화 쪽에 저희가 깊으신 분들을 모시고 특별히 전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초반에만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만났었는데 초반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이 또 온라인이 또 일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적응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줌이나 아니면 웹엑스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세미나를 참여하거나 회의를 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조만간 찾아뵐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학마을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남승훈 박사님을 잠깐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승훈 박사님은 근무하신 곳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세요. 보니까 1987년에 입사하셨으니까 벌써 올해가 35년째 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는 약 40년이 넘도록 한 직장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에너지 인프라 연구 또는 신재생에너지 측정센터, 에너지 소재 표준센터 연구원과 이 부서장을 하시면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 쪽에 전문가인 것을 확연히 드러나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앞으로 좀 저희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컨트롤러가 잘 말이 안 듣네요. 저 뒤로 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 남 박사님은 연구소에서 그 우대 연구원이라는 제도에 우대 연구원에 선정된 바가 있는데 우대 연구원을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표준과학연구원에는 우대 연구원 또는 우수 연구원 이런 제도겠죠. 저희 연구소에는 우수 연구원 이런 제도가 있는데 3년간 우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에게 지원하는 또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 1년에 몇 분이 선정되는데 3년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선정되면 3년간 일정한 연구비와 연구 활동비, 특별 장려금 일종의 보너스겠죠.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특별 장려금이니까 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 박사님은 저희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구자들 연합회가 있는데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연합 총회가 있는데 거기에 일명 연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난 작년까지 총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연구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는 또 앞으로 그 과학기술의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거를 제시하시고 정책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박사님이세요. 그런 남승훈 박사님이 실제 어떤 연구를 하셨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수소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그 수소는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잖아요. 이 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최근에 보니까 수소 자동차도 생겼죠. 저도 사실은 그 디젤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자꾸 전기차를 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로 갈지 아니면 수소로 가야 될 건지 오늘 한번 남승훈 박사님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관한 오해와 이해, 수소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오늘 한번 우리 남승훈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요.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그 강의 중간중간에서도 질문을 던져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1시간 정도 강의가 있는 후에는 Q&A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자유롭게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남승훈 박사님을 모시고 수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사이를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표준과학연구원 남승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제목은 수소 이해와 오해사입니다. 수소는 우리가 수소폭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효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의 장단점을 통해서 수소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의 목차는 첫 번째는 세상의 근본 물질,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에너지 중에서 수소 에너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소 경제는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소 안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소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물성과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가장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근본 물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물을 시작으로 해서 공기, 불, 흙 이렇게 네 가지를 원소라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2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물, 공기, 불, 흙을 네 가지 주요 원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물질의 원소 비율을 바꾸면 다른 물질로 만들 수 있다는 연금술의 이론적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을 이용해서 다른 원소를 추가하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물의 경우는 고대 과학자가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땅 위의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그 당시는 물 위에 떠 있는 원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주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만문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물도 이렇게 끓으면 전기가 되면서 공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물이 끓으면 공기가 되고 하니까 이걸로부터 공기가 만윤의 근원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팽창하면 희박해지고 그게 온기를 불러넣으면 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축을 시키면 바람이 되고 더 수축을 시키면 물이 된다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더 수축을 시키면 결국 땅이 되고 마지막으로 돌이 된다고 그 당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 흙 이런 네 가지 원소를 4대 원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네 가지 원소의 네 가지 성질을 결합합니다. 물, 불, 흙, 공기에다가 건조함, 습함, 따뜻함, 차가움 이 네 가지 성질을 결합해서 물질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이 이론이 거의 2000년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808년에 돌턴이 근대적인 원자론을 발표함으로써 이 이론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 뉴턴조차도 4원소설을 사실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뉴턴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가 물리나 수학이 아니라 연금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뉴턴이 연금술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게 과연 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냐? 그건 아닐 거라는 이제 생각은 합니다. 뉴턴은 아주 작은 입자부터 큰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의 근원적 선질을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로 가면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에 굉장히 많은 자기 시간을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턴이 연금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의 개념, 우리가 만유인력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1800년 전까지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대의 원소하고는 다르게 물, 불, 흙, 공기로 이렇게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원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 만물을 이루는 기본 순물질이거든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불, 흙, 공기는 사실은 원소가 될 수 없죠. 물만 해도 H2O라고 하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멘델레프가 주장한, 러시아 화학자인 멘델레프가 주장한 주기율표는 18쪽에 7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원소들을 보면 총 118가지 원소가 존재하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98가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한 원소가 20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주기에 해당되는 이 원소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7주기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금속성과 비금속성 사이가 준금속성으로 해서 우리가 반도체로 이용하는 그런 원소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색 부분이 그러한 위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원소를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지만 현대 와서 보니까 수소, 이 제1쪽에 해당되는, 1주기 1쪽에 해당되는 가장 가볍고 가장 작은 수소가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118번까지 이렇게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원소들이 구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질소, 2번 산소, 3번 수소, 4번 탄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가벼운 원소는 무엇일까요? 지구상에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은 질소입니다. 그죠? 질소인데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3번 수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린 주기율표 상에서 일주기 1쪽에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 수소라서 이 수소를 타겟으로 한번 퀴즈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은 고체 연료를 썼습니다. 고체 연료라고 하면 목재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건 고체죠. 고체를 쓰다가 우리가 한 200년 전부터 석유라는 액체 연료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액체 연료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기체 연료, 천연가스라든가 수소,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이렇게 연료의 활용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수소라는 기체의 에너지가 상당히 유용하고 우리 사회에 가깝게 있으면서 지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2040년 사이에 에너지의 이제 그 증가에 대해서 예측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구 증가라든가 도시화의 가속 그리고 경제 성장에 의해서 한 23년 정도 지나면 에너지의 25%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가 담당하리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2017년 81%에서 2040년에는 74%까지 줄어들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석유 에너지를 살펴보면 1차 에너지 수요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렇지만 석유 에너지는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소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 에너지인데요. 석탄 에너지는 산업용과 가정용, 발전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인도나 동남아에 해당되는 신흥국에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연가스는 2040년까지 연 1.6%를 증가해서 2030년에는 석유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의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중국, 인도와 같은 일부 신흥국에서 발전되고 있고 지금 확대되고 있지만 OECD 국가를 상대로 볼 때는 원자력 비중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204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45%를 차지할 거라고 해서 2040년에는 1차 에너지 수요의 17%를 담당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우리나라 상황은 좀 뒤에 보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유엔 온난화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예측할 때 2010년에는 세계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해서 호주에서는 산호의 백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산호백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해서 양서류가 멸종하고 태풍이나 가뭄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확대할 거라고 예측을 했죠. 지난해 같은 경우 태풍이나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좀 확대됐습니다만 양서류 멸종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007년에 그 당시 지구의 온난화 속도로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온난화를 좀 늦춘 거죠. 늦추다 보니까 2020년에 저러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050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고 30%의 생물이 멸종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한선의 30%가 침수된다고 했고요. 2080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3도 상승해서 생물 대부분이 멸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후에는 멸종한다고 예측한 거죠. 그런데 지구 온난화를 지금 상당히 늦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료를 잘못 쓰고 에너지를 잘못 쓰면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는 고갈되고 있죠.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한 발전이 무언가에 대한 화두가 사실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재고시켜야 된다는 지금 그 당위성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10이고 에너지는 세계 28위, 에너지 소비가 세계 10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7%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에너지 사용한 소비 동향을 보면 석유가 한 39%고요. 석탄이 27%, 천연가스가 18%, 원자력이 10%, 신재생, 수력, 기타가 6.3% 정도 됩니다. 아직은 석유가 많습니다만 신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원자력이 지금 우리가 사실 탈원전을 통해서 원자력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 원자력 발전을 새로 연구 개발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 많은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2050년에 탄소 중립, 넷제로 정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지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무한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자력의 이 탈가속화를 조금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원자력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이 낮춰가는 감소 시간을 좀 더 번다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에너지 화mon이를 잘 정책을 쓰지 않으면 2050년에 넷제로를 수립하기가 정말 어렵다,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는 수소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이제 기울여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무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수소, 연료전지, 석탄화가 가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수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도 한 8가지가 있습니다만 태양광과 마지막에 있는 풍력, 이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주로 수소, 태양광, 풍력,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주로 이야기한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군 이래 최고로 큰 사업이라고 하는 K-뉴딜 사업이 있죠. 이 K-뉴딜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야가 세 가지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린 뉴딜은 DNA라고 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AI 이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 SOC를 디지털하게 했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그린 뉴딜을 보면 우리 갖고 있는 노후화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녹색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세 번째가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K-뉴딜이 이렇게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세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좀 일자리 창출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일시적인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그린 뉴딜을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분명히 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질 베른이라는 작가가 신비의 섬에서 언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언젠가 물이 연료로 쓸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소가 연료로 된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마이너스 한 260도씨로 굉장히 낮은 온도고, 폭발 보면 부피 비율로 볼 때 4%에서 75% 범위에서 아주 넓은 범위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입니다. 공기보다 14분의 1 정도로 가벼운 기체고요. 우주 질량의 75%를 이 수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소 개수로 따지면 9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수소는 냄새가 없고 색이 없습니다. 무색 무치 기체고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탄화 수소와는 달리 연소하더라도 공해 물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정성이 좋고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소를 다른 물질에서 이렇게 떼내서 추출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순수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고압에서 저장해야 되는데 고압에서 저장하려고 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체로 저장하지 않고 액체로 저장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느냐. 액체로 저장하려고 하면 사실은 극조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무엇이겠습니까? 1번 질소, 2번 산소, 3번 수소, 4번 탄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원소가 가장 우주에서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되는 수소가 우주의 75%를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 에너지의 세계적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보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를 100만 대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를 한 1000곳 정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디젤 열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다 교체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100개의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수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 지게차, 가정용 보일러 이런 것들이 벌써 일본 사회에는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한민국의 경우는 2013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를 양산에 성공했고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주위에서 수소 전기차를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것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것은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우주에서 제일 많다는 자원의 무한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가 연소하더라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온난화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삭스나 녹스 같은 녹스 석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성이 아주 좋죠. 미세먼지 이런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소 에너지는 가솔린의 에너지의 3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장성도 수소는 기체로 저장도 가능하고 액체로도 저장 가능하고 고체 재료에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비해서 저장성 효율이 한 3배 정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미래 사회의 에너지의 화폐로 수소가 이용될 거라고 점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수소를 써야 되느냐? 그 수소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아파트형 주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 등 이런 나라에 비해서 대규모 가정용 연료전지의 보급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료 보급 측면에서도 도시가스 배관망이 우리나라는 한 70%를 상회합니다. 다 이미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해서 수소가스를 흘리면 각 가정에서도 쉽게 수소를 보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습니다. 국토는 좁은데 국토에 대한 토지 비용은 높죠. 그래서 같은 양의 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의 2%, 풍력의 1%의 토지만 있으면 같은 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한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는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만 화석연료에서 추출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서 발생한 전기,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외
호주나 이런 데는 갈탄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갈탄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개질을 시키면 수소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액화수소로 만들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수소를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 수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송을 하거나 튜브 트레일러나 액화 탱크를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각 가정이나 산업체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수소차라든가 아니면 선박, 열차 이런 쪽 수송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가정용, 건물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발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터빈에 수소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체적 주기를 이렇게 보면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발전용 이런 쪽에 연료전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소 연료전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거든요. 이를 역으로 활용한 것이 수소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전기가 발생하고 순수한 물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수소 연료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 경제. 우리가 수소 경제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 구조를 만들 때 우리처럼 에너지가 적은 나라에서는 향후 이런 산업 구조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에너지 산업 구조 가야 되는데 2050년에 수소 산업이 연간 2.5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누적으로 3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수소 에너지 수요가 2015년에 8엑사줄에서 2050년 35년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후에는 78엑사줄, 한 10배 정도 수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거다는 겁니다. 그 당시 되면은 이제 한 전체 에너지의 수소 에너지가 한 18%를 차지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수소 비전을 이렇게 보면 일본, 미국, 독일, 중국 각국에서 수소 전기차를 한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자기들이 보유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는 한 1000기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국에서 이 정도 다 계획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정 에너지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맥켄지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수소 산업 로드맵을 보면 2050년에 연간 약 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고 약 6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으로 볼 때 한 20%의 비중을 차지할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목표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 수소가 한 17% 정도 담당할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 경제 로드맵을 보면 2040년에 연간 43조 원의 경제 효과, 4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조금 더 살펴보면 2040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는 한 620만 대, 우리나라
내수 누적은 한 30만 대 가까이 된다는 거죠. 수소 충전소는 한 1200개소 정도 하면 전국 어디에 가나 수소 충전소가 있어서 수소 전기차를 사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공급을 한 526만 톤 이상을 해서 가격이 지금 한 8,000원, 킬로그램당 8,000원 정도 되는 것을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로 낮춰서 다른 에너지와 가격 경쟁을 해도 부족함 없이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소 경제를 만들려고 하면은 수소의 효율성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에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원자력이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지만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큰 위험을 국민들한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것이 사실이죠. 수소 에너지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안전이 같이 동시에 확보되지 않으면 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 안전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소라고 생각하면 먼저 수소 폭탄이 떠오를 겁니다. 수소 폭탄은 수소의 핵융합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이거든요. 저 그림에 넣습니다만 일반 화약을 터뜨려서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럼 이 원자폭탄이 기폭제가 되어서 터지면서 고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라늄하고 이런 것들이 이 기폭제로 초고온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1억 도 정도에. 이렇게 해서 중수소와 리튬이 핵융합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1억 도라는 초고온 상태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소폭탄이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폭탄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폭탄처럼 발생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가스로서 폭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37년 힌덴부레크 이 우주선, 비행선의 계류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그 탱크에 수소가스가 누출해서 정전기에 의한 발열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36명이 사망한 것이 수소 사고에 의한 최초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챌린저 우주선 왕복선도, 우주 왕복선도 오링이 기능이 상실해서 액체수소에서 나온 연료가 나오면 기화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온과합에 이제 연료가 노출되면서 착화원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2010년에는 군산에 수소 튜브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2019년에는 노르웨이에서 수소 충전소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거부감에 의해서 수소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대국민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소재 부품 설비에 대한 안전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있었던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아직도 이제 뭐 완전히 명백하게 밝혀진 원인은 아닙니다만 나오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탱크나 버프 탱크 내부에 폭발 범위 이상의 혼합농도 이상으로 산소가 유입됐는데 이때 이제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불꽃 여기에 이게 점화원이 돼가지고 폭발이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의 특성을 보면 자연 발화 온도라든가 연료 특성, 불꽃 온도, 그 다음에 연소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소는
공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이런 문제성, 그리고 착화 에너지가 매우 낮다는 그런 문제, 그리고 폭발 강도가 LNG의 10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소가 정말 안전한 물질인가?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소 분자가 충분히 이렇게 사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빨리 확산하고 폭발이 잘 안 일어납니다. 실험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수소가 놓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수소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분자가 이렇게 충분히 흩어지기 전에 정전기라든가 작은 불씨에 의해서 두 개의 수소 분자가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면 공기 중에 산소 분자하고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초음속보다도 더 초음속보다 훨씬 큰 그런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소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낮아서 무거운 가연성 수소에 비해서는 폭발했을 때 그 발생한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소 안전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수소 전기차가 나왔을 때 350바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250km를 달리다가 어떤 차든지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을 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바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500km 이상을 달리게 됐죠. 대신에 위험성은 올라간 겁니다. 한 35메가파스칼로 우리가 충전할 때는 반경 29m의 피해를 주지만 70메가파스칼로 충전을 하면 반경 70m의 피해를 줍니다. 직경 140m가 폭발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일본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수소 에너지 보호를 위해서 5대 기술이라 해서 제조 단가의 저감, 생산 능력 향상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장 효율 향상하는 거, 제조, 저장, 수송,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한 것이 아니고 수소 치아 등 수소 특유의 문제를 개선하는 소재 문제, 그리고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연구 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소 제조의 단가 저감이나 수소 저장 효율, 이런 두 가지 쪽에만 그동안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안전 문제, 소재 문제는 사실은 등한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저는 사실은 수소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로 분명한 곽강받을 시기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2008년부터 이 수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수소의 안전, 그 중에서도 소재 문제에 저는 상당히 집중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수소 사회가 되면 수소 고속도로, 수소 타운이 있어서 우리가 수소를 제조한 공장에서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레일러 아니면 뭐 이런 액화 탱크로리를 통해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그 사회시설, 아파트 단지 이런 쪽으로 수송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수소가 우리 사는 주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전기차는 현대자동차, 수요 기업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수소 충전소와 같은 것은 인프라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깔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러면 수소 안전 연구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가연성 분야,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가연성 분야, 오른쪽에 있는 물리화학적 특성,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에 있는 재료 적합성, 오른쪽에 있는 수소 누출 투하 탐지, 이렇게 크게 네 개 분야로 좀 나눠봤고요. 이 나눈 것은 제가 나눈 건 아니고 미국의 어느 학자가 쓴 책에 놓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했고, 저희 표준연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가연성이라든가 수소 누출 투하 탐지 뭐 이런 쪽의 일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 특성은 저희 표준연 내에 있는 다른 조직에서 맡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로 소재 적합성을 토대로 해서 누출 투과하는 이쪽 분야는 제가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 분야를 특화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표준연에 수소 안전 연구동이 있는데 한 25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큰 실험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실험실이지만 시험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거의 한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동을 만들 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2008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그 당시 한 30년 정도 먼저 시작을 했고, 미국은 저희들보다 40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뭐 과학자를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가 우리 이 안전연구동을 좀 만들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10년 안에 좀 당신들을 따라잡고 싶다니까 그 당시 그 일본 과학자가 코드숨을 치더라고요. 예.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는데 30년이 걸렸다. 당신들 10년 만에 한다고 이러면서 뒷말은 안 합니다. 뒷말은 안 하고 그냥 코드숨 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안전연구동을 만들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중 6중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실험동과 컨트롤룸을 분리를 시켰고요. 모든 벽은 콘크리트로 290mm 두께로 했습니다. 폭발해도 피해가 주변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을 때는 지붕만 날아가게 했습니다. 지붕을 고정시키지 않아서. 가장 약한 쪽으로 날아가니까 지붕만 날아가라고 저희들이 지붕은 고정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에서 75% 사이에 들어가면 터지죠. 그래서 4% 들어가기 전에 한 1%, 2% 수소 누출이 감지되면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울리게 했습니다. 이 관리자한테 통신이 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센서가 인지를 하면 위쪽에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수소를 이렇게 뽑아내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치는 방폭 시설로 저희들이 했고요. 형광등 하나도 방폭 형광등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치는 다 내부로 안으로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수소 누출에 의해서 어떤 점화원이 닿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재료 시험도 하고 수소 환경에서 역학 시험도 하고 SP 시험도 하고 인프라 신뢰성 시험도 하고 수소 누출 감지하는 이런 시험도 하는 연구동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수소 환경 하에서 역학 시험을 재료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 물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실은 탄생하면서 과학은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현대 와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 놓는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맹수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자기 주변에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맹수하고 싸워왔던 겁니다. 만약에 싸우다가 나무나 돌이 부러지면 우리 인간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소재를 구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행동으로 다 전해져 왔던 거죠. 그래서 노하우가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험과학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과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을 생각할 때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세, 고대 이럴 때 많이 사용했죠. 이런 소재의 특성은 압축력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압축력을 받게 만들어 오다가 우리가 몇백 년 전에 철강을 개발함으로써 인장력을 받는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진전을 가지고 온 거죠. 구조물에 있어서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주 센세이셔널하고 패러다임을 아주 바꿔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써보니까 쇳덩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엄청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쇳덩거리가 1800년대에 보면 다리가 무너지고 정류장 지붕이 붕괴되고 급수탑이 지성 파괴가 일어나고 이런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저 쇳덩거리가 왜 부러질까? 의심이 든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시대 때 보면 용접선이 갑자기 앞에 가다가 두동강이 나기도 하고요. 1950년대 들어오면 항공기 또 이게 파괴가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건축물, 시설물에 있어서 파괴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고 어떤 결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강한지를 테스트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실험과학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나온 학문이 이제 재료시험, 파괴역학 이런 학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학에서 기계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학문의 가장 기초가 변형률하고 응력입니다. 변형률은 늘어나는 게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고 응력은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데 버티느냐인데 이 변형률은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스트레인, 변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 그 비율에 의해서 어느 재료가 잘 늘어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로 보는 게 아니라 초기 길이로 나눠줘서 노멀라이즈 시켜준 거죠. 노멀라이즈 시켜서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잘 늘어난가를 비교하는 게 이 변형률이 기계공학에서 설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 소재가 있고 B 소재가 있습니다. A 소재는 100mm, B 소재는 200mm인데 똑같은 힘으로 당겼을 때 단면적은 A 소재, B 소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면적에 똑같은 힘으로 당겼을 때 A 소재는 100mm를 당기니까 60mm가 늘어났고 B 소재는 200mm를 당겨서 80mm가 늘어났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가 더 잘 늘어나는 재료라고 생각합니까? 1번 A 소재, 2번 B 소재. 어느 소재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공학을 배우지 않거나 노멀라이즈 시킨다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많이 늘어난, 절대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노멀라이즈 시켜보면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답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A 소재와 B 소재가 한 절반 정도 나왔네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 봅니다. 저는 이게 대부분 맞출 줄 알았는데, 이게 절반 정도가 틀린다면 아주 심각한데요. 예. 제가 많이 부정한 거 봅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입니다. 즉, 왼쪽 밑에 A 소재는 보면 100mm에 대해서 60mm가 늘어났으니까 60%죠. B 소재는 200mm에 대해서 80mm 늘어났기 때문에 40%니까 60% 늘어난 A 소재가 더 잘 늘어나는 소재라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인 개념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력이 있다 그랬죠. 응력은 가해진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응력이 얼마나 더 큰가에 따라서 재료가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A 소재는 AB 소재의 단면적은 지금 다르죠. 10제곱밀리미터와 20제곱밀리미터인데 파단에 필요한 힘이 A 소재는 1000뉴턴이고 B 소재는 1500뉴턴입니다. 이럴 때 자, A 소재, B 소재 중에서 더 강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A 소재, 2번 B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힘이 크게 작용된 게 더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단면적이 작은 게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겠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가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변형률과 마찬가지로 응력도 노멀라이즈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가해진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벽돌 두장님 축하드립니다. 파파야님. 네. 자, 여기에 보면 응력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건데 A 소재는 100뉴턴을 10제곱미터로 나눠주니까 100뉴턴 per 제곱미터가 되고, B 소재는 1500뉴턴을 20제곱미터로 나눠주니까 75뉴턴 per 제곱미터가 돼서 A 소재의 파단하는 데 들어가는 응력이 크니까 A 소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변형률과 응력으로 항상 환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형률과 응력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은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인장시험을 합니다. 인장시험을 하면 이렇게 시편의 늘어난 길이에 대해서 하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중이 나오는데 이것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응력이 나오고, 늘어난 길이를 초기 길이로 나눠주면 변형률이 나오죠. 그래서 변형률과 응력, 이런 선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YS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울기와 0.2%에서 똑같은 옵셋 라인을 꺼서 만나는 점을 일드 스트렝스라고 해서 항복 강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탄성 변형 일어나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다고 이제 보는 거죠. UTS라고 하는 것은 최대 인장 강도로 가장 높은 응력이 걸릴 때라고 하는데, 이 YS 응력의 3분의 1을 걸어줬다면 우리가 안전율이 3이다. 안전율이 4다 하면 저 YS 항복 강도의 4분의 1 응력이 걸리게 힘을 가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케이블카의 경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케이블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하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안전계수가 16입니다. 그러니까 항복 강도의 16분의 1만큼의 응력이 걸리니까 얼마나 안전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재마다 그러면 얼만큼 잘 늘어나고 얼만큼 힘에 견디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 표준연이 이제 ASTM이라고 해서 미국
소재 시험 학회에 이제 매년 하는 라운드 로빈 테스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일드 스트렝스와 UTS, 텐사일 스트렝스에 대해서 여기 참가하면 번호만 줍니다. 번호만 주고 다른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저희 표준연 18번에 대해서 찾아보면 요 점선으로 표시한 요 점이 저희 표준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아주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를 다 평균값 근처에 나타내고 있는 연구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복 강도에서 평균값 근처에 있는 기관들을 텐사일 스트렝스에 찾아보면 다 밖에 좀 벗어나 있고요. 텐사일 스트렝스에서 저 평균값 근처에 있는 값들 보이는 기관들을 일드 스트렝스 쪽에서 찾아보면 상당히 옆쪽으로 좀 퍼져 있어서 저 중간에 모여 있는 기관이 저희 표준연 거의 하나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표준연은 소재의 역학 특성 평가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기관이라고 최상위 그룹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자랑을 잠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수소치성이라고 하면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장시험을 이렇게 할 때 저 위에 있는 녹색 선처럼 저렇게 나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그런데 수소 분위기에 들어가면 파란색처럼 중간에 가다 툭 끊어집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쉬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름에 엿을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나죠. 그게 녹색선처럼 이 위쪽 그림처럼 녹색처럼 저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쭉 늘어나다 툭 끊어지죠. 겨울 되면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툭 끊어질 겁니다. 바로 이렇게 탁 끊어지죠. 조금 늘어나다가. 밑에 파란색 그림처럼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면을 봐도 저렇게 수소 분위기 아닌 데서는 쭉 늘어나는 형상을 보여주지만 수소 분위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급격하게 끊어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수소 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포스코에서 1.5조 사업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철을 재련하다 보면 수소나 부생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통해서 화력발전소 쪽에 이렇게 팔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수소를 흘려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가스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수소가 흘러가면 안전한지 안 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 시험을 좀 하자 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그냥 인장 시험에서는 1% 수소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 오른쪽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노치 인장 시험에서는 1% 수소에서 수소 지성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1%에서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 결과를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이거는 위험하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2% 수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연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 몰래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수소치성이 발생하더군요. 그래서 자신 있게 수소치성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유럽은 압력을 어느 상태에서 쓰느냐 물어봤더니만 유럽은 오바에서 쓰는 겁니다. 오바에서 2% 수소를 썼고 우리가 실험한 것은 100바에서 1% 수소를 쓴 거죠. 우리가 수소 분압으로 따지면 20배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유럽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려면 20배 낮춰야 되니까 0.1%에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여기에 나옵니다만 1% 수소에서는 대부분 노친장까지 수소 치화가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0.3% 수소가 되니까 파긴슨의 경우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0.1%에서는 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완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그래도 0.1% 수소에서는 수치성이 발생하지 않더라.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여기서 마지막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퍼센트 수소 혼합가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1번 100%, 2번 1%, 3번 0.3%, 4번 0.1%입니다. 수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전하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0.1%가 되겠습니다. 0.4%는 사실은 데이터상에서 볼 때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인가 포기하셨으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는데 제가 보고서를 쓸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데이터 시험 결과를 보면 0.1% 수소에서는 수소 치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뒤에 산업부에서 몇 번이나 저를 찾아가지고 제가 불려갔는데 0.1% 수소에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의 양심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여하튼 우리 데이터 한계 내에서는 안전하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이게 이제 CHMC1이라고 해서 북미 규격입니다. 북미 규격을 보면 인장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쭉 오면 만약에 RNTS가 0.5 이상인 경우에 요게 재료가 이제 알루미늄도 아니고 감마 스테인리스 스틸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밑에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API X 70강은 이쪽 노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RNTS가 50 이상이냐, 0.5% 이상이냐, 99%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파괴역학적으로 좀 더 정밀 분석을 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제안한 것은 실험을 좀 더 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자 했는데 거기서 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수소는 사실은 두 얼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의 장점은 저장성, 가스, 액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하기 쉽다는 게 있고, 저장이 배터리의 단위 무게당의 에너지 저장량이 우수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의 무한성이 있죠. 그리고 연소 시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성과 친환경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무게의 가솔린보다도 3배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죠. 그렇지만 아직도 수소에 대한 미진한 점은 수소 제조를 할 때 경제성이 아직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려고 하면 수소 충전소나 수소가 도시 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수소를 과부로 우리가 압축해서 저장하면 할수록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소 치아 등과 같은 이런 소재 문제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썼던 기고문입니다. 수소 상품화는 안전성이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말미에 재괴의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큰 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가 아무리 효용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부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면 수소 에너지 전체가 사실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생 발명 전시에 사실 이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고 나무로 조잡하게 만들었죠. 나무로 조잡하게 만들면서 저는 제 장점을 보니까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 혼자 이렇게 스스로 잘 이렇게 집요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뭔가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발을 이렇게 밟았을 때 이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이것을 제가 사실은 학생 발명품 대회에 냈거든요. 그때 이것을 특허를 좀 냈더라면 지금쯤 제가 연구원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면서 오늘 제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 박사님이 이렇게 그 수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서 그동안 그 수소는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오해도 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남 박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이제 수소 자동차가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 주위에 좀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한 언제쯤 될까요? 지금 속도로 아니면 지금의 정책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획을 보니까 한 2022년에는 그래도 대도시에는 일부 충전소가 지금 확보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대전에 충전소가 연구용 말고는 한두 기밖에 없어서 네. 일반 시민이 사도 사실은 그쪽에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그렇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네. 한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창에 곧 몇 년 안에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현대수소차 주식 사요 말아요. 예. 요즘 하도 주식 예. 얘기가 많아서 예. 항상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뭐 뜨게 되면 정책적으로 뜨거나 아니면 예. 항상 주식과 연계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그 전기차는 사실 한 번 충전하면 한 300km를 달립니다. 그렇죠. 달리고 예. 수소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내지 600km를 달리거든요. 그런데 충전하는 속도도 수소 전기차는 수소 충전하는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 밤에 충전을 해놓고 있어야 네. 충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가솔린을 이렇게 충전하는데 우리가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기차보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가 경쟁은 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분명한데, 나중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은 수소 전기차는 장거리 이용에 좀 유리한 것 같고요. 도시 내에서 쓰는 데는 전기차가 사용이 유리하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주식을 사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볼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남 박사님이 역시 그 연구자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이걸 답변을 하셨네요. 수소 전기차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는 또는 태양열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 컨버전 효율을 전환 효율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소 전기차는 효율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히 가까운가요? 아니면 이제 아까 한번 충전할 때 고압으로 하니까 그걸 조금 더 효율을 증가시켜서 조금 압력을 낮추어서 조금 수소를 적게 충전을 하면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안전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직도 예,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소 전기차가 달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 효율 향상은 약간의 마진은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의 거의 뭐 많은 부분 지금 진보가 돼 있어서 네. 아주 폭발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을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고압이 위험하다면 액화수소를 가지고 가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수소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연소 과정만 보면 친환경적이지만 생산 과정은 포함하는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친환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답이 있을까요? 예, 만약에 우리가 화석 연료에서 계지를 통해서 수소를 만든다면 질문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계지를 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이렇게 따로 만드니까 어차피 뭐 환경 오염을 하는 물질이 나오겠죠. 그런데 신재생에 의해서 우리가 해상 풍력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주 먼 바다에서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옮기면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저장해서 옮기면 그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원자력이 우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이런 이야기가 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우리가 원자력을 한 10기 정도 더 정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면 원자력 발전하다 보면 고온의 여열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쟁 반응을 이용하면 수소를 아주 우리가 저비용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수소를 우리가 시작할 때 원자력이 확대되면 아주 싼 수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가면서 좀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향후 바이든 정부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 원자력을 다시 개발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고온, 고열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수소를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전반적인 그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다 포함해서 그 생산 단가는 어떤 게 제일 낮나요? 어떤 게 제일 좋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태양광하고 풍력이 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는 좀 비싼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현재 한 10%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독일은 한 30% 지금 쓰고 있고, 해외 선진국 뭐 미국, 일본 이런 데는 벌써 한 뭐 20% 이상 지금 네. 재생 에너지가 벌써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가 됩니다. 2030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속도도 느린데 그 이유가 태양광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풍력도 바람의 질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효율이 사실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제 볼 때는 수소라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고구고님께서 그 핵융합하고 수소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박사님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한 군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천연가스도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라고 보거든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갖고 오면 지금 현재 선박으로 갖고 오는 돈의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천연가스도 이용하고 핵융합이나 수소도 이용한다면 저는 아주 이런 에너지 하모니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한 에너지를 우리가 포기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박사님은 그 주로 수소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시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신재생 에너지나 그 다른 쪽은 연구를 안 하셨어요? 네네. 저는 수소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소재를 포함해 가지고 누출을 어떻게 하면 탐지하느냐, 뭐 투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그런 쪽 연구를 위주로 제가 했습니다. 완전히 수소에만 빠져 사셨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연구팀이 한 40년 전에 탄생을 했는데 재료실입니다. 저희 재료 물성실입니다. 그래서 소재 시험을 이렇게 쭉 해주는 실인데 2000년 초 정도 됐을 때 재료 시험에 대한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의 니즈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실 대한민국은 나노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노에 대한 역학 시험을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산업이 크게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연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때 이제 2006년부터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자료를 이렇게 동료하고 찾아보니까 수소 에너지가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로 곽광을 받을 것 같은데 수소 에너지가 쓰게 되면 수소 취하라는 소재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8년부터 수소 치성에 대한 연구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전공은 재료공학을 하셨습니까?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 기계공학에서 재료 및 파괴 부분 전공을 그러셨군요. 했었습니다. 네. 수소 같은 남자 네. 남승원 박사님이 지금 수소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폭발력 있는 남자라고. 사모님이 혹시 산소 같은 여자십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 그러면 큰 폭발도 물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참여하신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네요. 네, 오늘 정말 수소 같은 남자, 남승훈 박사님께서 수소에 대해서 아주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히스토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더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그 수소에 대한 그동안 이해했던 것 또는 오해했던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 또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모두 우리 남승훈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달 또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에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55회죠. 55회에 맞았던 따뜻한 광마을 벽돌한장에서 준비한 광마을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